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이해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 중에서 기말고사가 출제가 되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강의 자료 부분에 기말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그 앞에 두 강의도 잘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지식재산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해서 라이츠가 복수이다, 여러 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고, 구체적으로 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산업재산권 부분을 배웠고, 산업재산권에 는 이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네 가지 권리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제가 주로 특허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상표 디자인 전문인 다른 변리사께서 상표 디자인권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작권과 친지식재산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특허권은 보호 대상이 발명인데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이제 발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이제 기발한 아이템들이 있죠. 아이디어 상품들, 이런 것들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고,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랑 거의 비슷한데 물품만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발명, 특허와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소발명에 대해서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물품, 눈에 보이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눈으로 봤을 때 예쁜 것,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에서도 이 디자인 학부에서 이 디자인 캐릭터를 이제 하나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 디자인권 출원을 하는 학생분들이 꽤 계십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든 그런 이제 상표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소리, 냄새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우셨겠지만 하지만 특정인에게 독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상표는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의 상표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예를 들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각각 어떤 것들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존속기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존속기간은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이제 개정 후에 20년이 됐고, 상표는 10년이지만 갱신해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네, 이런 퀴즈가 있었죠. 그래서 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신약 물질을 개발했는데 가장 적당한 권리는 무엇일까라는 거였고, 이 신약 물질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발명의 보호 방법. 이제 발명은 기발한 아이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노하우로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노하우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노하우로 보호받는 실익이 없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역으로 추적을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비밀 노하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비공지성이 중요합니다. 공개하지 않은,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놓여야 된다라고 해서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코카콜라 제조 방법, 비법은 아직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잘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노하우 중에 한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창적 아이템을 선정을 했을 때 이것을 특허로 보호를 받을지 노하우로 보호받는 게 좋을지를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요. 비밀이 누설이 된다라고 하면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우로 보호받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팁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기술인가, 가능하다면 특허, 가능하지 않다면 노하우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넘어가고 특허 출원 절차를 또 간단히 봤었는데요. 발명을 하고 나서 이제 출원을 하고 심사 청구를 해서 이제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특허법의 목적 부분 봤었죠? 저희가 특허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수업 진행이 조금 빠르죠. 앞서서 다 설명은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허법이 왜 생겨났느냐라는 것은 발명을 보호해서 그 이용을 하는 걸 이제 도모를 해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남의 특허를 보고 특허 기술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특허 기술을 발명을 했네.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걸 한번 개발해 보자 라는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모두 다 자기의 기술을 숨기고 있다, 노하우로 숨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술을 똑같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남의 회사가 경쟁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발명을 개발을 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독점 배타권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술 개발의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인한 어떤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로 만약에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방차 출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아무도 발명을 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술 개발한 거를 카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네, 특허법 2조에서는 이 발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특허법에 있어서 이 발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적 어떤 사상도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은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기존 것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정의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성립성 요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발명이다 라고 했고, 네, 이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술과 기술적 사상 다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창작한 것, 새로운 것일 것, 그리고 고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발명의 성립성이 결여된 예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연법칙 그 자체이거나 위배된 것, 이런 것들은 발명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 같은 건 또 안 되고요. 미적 창작물 같은 것도 기술이 아니죠. 그런 것들 안 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안 되고, 반복성이 결여된 거, 이런 것도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명이 아니면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거절 이유가 됩니다. 네, BM 발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발명 같은 경우인데요. 원래는 그 BM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컴퓨터 기술과 뭔가 연결이 된 형태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로 제시되면 발명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특허를 작성을 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서버와 연결이 돼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서 등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학생분들 중에 이 비즈니스 모델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실험을 해서 신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계를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참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발명 같은 경우에는 연대 학생분들 중에도 그 출원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발명도 특허는 가능하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뭔가 컴퓨터 기술과 연결된 형태로 특허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도 발명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발명의 성립성 부분에 있어서 용도 발명이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물질이 그 물질 자체가 원래 갖고 있던 특징을 그냥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건 단순 발견이잖아? 그러면 앞서 봤지만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어떤 특정 물질의 용도를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서, 이거는 발견이기는 하지만 어떤 물질이 갖고 있던 특성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건 용도 발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특허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물, 방법, 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물은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같은 것이 다 물 발명이고, 그리고 그걸 생산하기 위한 것은 이제 방법 발명, 그리고 그 물에 알려지지 않은 용도는 용도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봤고요. 그래서 물건,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직무 발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업원이 하는,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발명,
직무발명이라고 하고, 이건 문제에도 났었는데,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자체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주의할 부분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그 회사에 다니면서 발명을 했는데, 발명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한 거죠. 퇴사를 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직무 발명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직무 발명이다 라는 것 배웠습니다. 직무 발명은 내 업무에 속하는 것이 직무 발명이고,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자유 발명이 되겠는데요. 네, 종업원 등의 직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종업원의 발명, 직무 발명이고, 업무 발명은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만 속하는 종업원의 발명을 말하는데, 자유 발명은 종업원 직무, 사용자 업무 범위와 전혀 무관한 종업원의 발명을 말한다 라고 해서, 직무 발명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신약을 개발하면 직무 발명에 속하겠지만 내가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 앱을 하나 만들어 봤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제약회사의 그 신약 개발 업무랑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경우에는 자유 발명이 돼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특허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성립 요건, 그리고 종업원이 발명을 해야 되고,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되고, 네,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한 경우의 직무 발명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비로소 완성됐다면 그건 자유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예약 승계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이제 직원이 개발을 하면 그게 이제 회사로 승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발명을 한 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출원 보상, 등록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면 이제 그 낸 거에 대해서 뭐 한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이전이 되어도 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사례로서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청색 LED 발명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동아제약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직무 발명 보상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요건에 대해서 볼 텐데요. 특허 요건에서 29조 1항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 산업의 의미는 사실 최광의의 개념이라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의료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수술 방법 같은 게 만약에 특허가 걸려 있다고 하면 그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 특허권이 걸려 있어서 수술을 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런 기여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비윤리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 같은 것들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물론 있겠지만 그냥 없는 걸로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수술 방법, 치료 방법 같은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특허 요건으로서 신규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것일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네, 발명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으로서 객관적 창작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면 됩니다. 네, 이 공지되었다, 이거 공개된 건데요. 공지된 발명이라는 것에서 이 공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불특정인,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지 실제로 이걸 알고 있을 것, 인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연 실시 역시 실시에 의해 불특정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연이 알려진 상태 또는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규성 상실 사유로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의해서 이제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논문이나 뭐 책자, 인터넷 매체 중에서 일부 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그러니까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이제 인터넷 그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게시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방법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의료 방법 발명은 인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여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 같은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는 걸로 보아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진보성 요건. 사실상 이 진보성 요건 충족을 못해서 특허를 못 받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종래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보성은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기술자가,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을 할 수 없는 것을 진보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관적 창작성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럼 쉽냐 쉽지 않냐라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왜 있냐? 진보성 없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건 산업 발전에 도움도 안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허가 막 난립해요. 그러면 특허 분쟁만 많겠죠. 그리고 창의적인 발명보다는 남의 거 조금씩 좀 바꿔가면서 특허를 내겠죠. 발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쉽게 창작을 할 수 없는, 쉽게 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를 내줍니다. 네. 진보성 판단 기준. 그럼 이거 주체적 기준. 누가 누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쉽냐, 쉽지 않냐. 이 부분인데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박사학위 소지자.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 이제 이 부분이 기준에 따라서 진보성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부분 기준은 대학원생, 그 기술 분야에 속하는 그런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기준, 석사학위,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허 심사관들은 이제 실제로 이 특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심사관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보성 기준이 좀 높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대학원생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통상의 기술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분야에 속하는 그런 기술 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1인을 의미하고 복수인을 두뇌를 다 합친 걸로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보다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을 본다라고 했고, 저희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구성과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특이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성이 다른가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른 구성 요소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 사례에 선행 기술이 있고 본 발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느냐였는데요. 선행 기술은 여기 보시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선행 기술은 이런 게 있었지만 나는 여기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목적과 구성과 효과를 보는데 목적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앉기 위한 것, 그리고 내 발명도 앉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은 특이하진 않습니다. 그럼 구성이 다른 부분이 어딜까요? 구성이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등받이가 여긴 없고 여긴 있고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른 구성 요소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등받이가 있으니까 등이 좀 편하고 앉았을 때,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죠. 이건 뒤로 넘어갈 수 있지만 등받이가 딱 있기 때문에 뒤로 잘 넘어가지도 않고 안전하고 이런 효과가 있죠. 구성에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른 구성으로 인해서 어떤 유리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발명은 선행 기술에 비해서 진보하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선행 기술이 꽂히고 본 발명 내가 포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보성이 있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먼저 목적. 네, 이게 이제 꼬치가 음식을 찍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랬을 때에는 목적은 사실 같습니다. 음식을 찍어서 먹기 위한 것. 구성의 다른 점을 찾아야 될 텐데 구성의 다른 점은 너무 확연히 보이죠. 이거는 그냥 막대기 모양인데 비해서 포크는 막대기 모양에다가 날이 4개, 뭐 3개나 4개나 뭐 이렇게 날이 있죠. 날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 개의 날을 더 보유하고 있는, 다수 개의 날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꼬치에 비해서 날을 몇 개 더 보유함으로 인해서, 구비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리한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꼬치로 어떤 음식을 찝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서 손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하지만 포크는 딱 여기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손에 이게 묻을 염려도 없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고정하여 취식하기 매우 용이해지는 효과면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선행기술과의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로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서 진보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보성 판단 사례도 잘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걸로 봅니다. 진보성 판단할 때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저희가 목적, 구성, 효과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판단을 하는데 목적이 특이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제 구성이 그럼 다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쵸? 어떻게 똑같은 거를 특허를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떤 구성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럼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보고 예, 그렇게 해서 구성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효과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지예외 적용이라는 부분도 배웠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학회에 가서 포스터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논문을 발표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만약에 특허를 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특허 출원한 내용을 출원하기 이전에 다 그대로 공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포스터 발표한 거는 뭐 거기 학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 논문도 일반 공중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공개가 다 됐고 그 이후에 출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규성이 없어서 사실은 특허를 못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학술의 어떤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논문 발표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학술이 학계가 발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논문 안 쓰고 기다리고만 있을 테니까 특허를 내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공지예외 적용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있고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특허를 내면 그러면 신규성, 진보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발명 공지가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논문 발표한 그 내용은 그냥 없는 걸로 봐주는 겁니다. 다만 그 논문이 공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특허를 내야 됩니다.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예외 적용이라는 것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대한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반환 공지도 있겠지만 이제 1년 이내에 내가 공개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 출원을 하면 오케이 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뭐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해야 함 이렇게 돼 있죠. 의사의 반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의 적용이 인정이 되면 이제 특허성 판단할 때 그 논문은 없는 걸로 봐줍니다. 다음은 이제 선출원주의라는 특허 요건이 있었고 이것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2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발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특허 출원서를 낸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선발명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선발명주의였어요. 하지만 개정이 돼서 미국도 이제 선출원주의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보면 되고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두 사람이 동일자에 출원을 했으면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제 못하면 그러면 둘 다 이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는 게 필요하고요. 네,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특허 발명이 있었습니다. 공서 양속 위반의 발명 아니면 이제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같은 경우에는 불특허 발명이라고 해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도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여성의 그 인체에 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피임기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거 아편 흡입기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그 물건 발명 자체가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제법 발명도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서 또 32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특허 여부 결정 시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선출원주의 부분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동일 발명에 대해서 2개 이상 출원이 존재한다면 먼저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하는 거고, 이 선발명주의랑은 다른 거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